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책을 좀 미리 좀 보고 갈 게 좀 있는데요. 여러분 책은 488페이지 좀 가볼게요. 개정된 사항을 좀 늦게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88페이지를 가시면 지난주 공부하신 건데요.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그게 법이 1월 19일 날 법이 공포가 됐어요. 개정된 일부가 있는데 이제 개정된 게 1월 19일 날 발표가 됐고 그게 시행일은 7월 20일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시험 공고일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고일이 7월 20일 전이면 시험 범죄 포함이 되고요. 7월 20일이 넘어서 공고가 되면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개정된 거 살짝 바꿔놓고 갈게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설립자본금이 있습니까? 예, 설립자본금이 좀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그 얼마라고 되어 있던가요? 10억인데 이게 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꿔주시고요. 예. 5억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에 명목회사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라고 되어 있죠?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번 주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1월 1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뀐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일단 박스 바로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라고 되어 있죠. 이전에는 인가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완화를 시켜서 등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에다 쓸게요. 인가 및 등록. 인가란 말은 있죠. 등록이라는 얘기입니다. 등록. 그러니까 설립 절차를 좀 완화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뭐 깊게 공부를 할 내용은 아닌 거니까요. 개정된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큰 틀은 많이 안 바뀌었고요. 이 조금 전에 봤던 설립 자본금 내용하고 조금 조문상에 약간 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개정된 내용은 제가 반영을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 공고일에 맞춰서 또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뭐 미리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만 좀 봐드리도록 하고 우리 최근에 다시 6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6페이지로 가셨어요. 이제 부동산 학계로 마지막 편입니다. 8편이 됐습니다. 감정평가론을 공부를 합니다. 일단 학습 분량은 제일 많은 분야입니다. 근데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가격 공시제도는 밖에 생활 속에 들어봤을 겁니다. 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건 용어는 들어본 적 있죠? 그렇습니까? 들어봤을 건데요. 내 인생과 무관해서 다 지나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작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초이론은 2개, 감정평가 방식은 3개, 가격 공시도 하나. 이제 계산 문제에서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의 문제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회차보다는 좀 쉬웠어요. 평가론을 따지는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2개, 3개 하나가 되게 이제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럼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 관련 조문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쓰실 건 없고요. 잠시 확인할 거니까. 규칙에서만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법 조문에서만 3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결국 이제 그렇게 그럴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 왔었는데 자꾸 낸 이유가 있죠. 2013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일부가 개정이 되고 개정된 내용을 학습을 하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를 던져버린더라도 서너 문제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방식은 공부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요. 3문제는 맞습니다. 이게 학습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있고 이제 평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개사에게 좀 무리한 요구까지 시험이 나옵니다. 책이 없는 내용도 시험에 종종 등장한다. 그러니까 공부하신 거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반타작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반타작의 목표가 기초이론과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3방식을 아예 정말 결론적으로 포기를 해버렸다 하더라도요.
이 정도 여기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글씨인 거니까 1번 항목과 3번 항목 위주로 여러분 공부를 일단 해간다 생각해 말씀드리고 3방식은 이번 달에는 안 할 겁니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저 3방식의 내용이 수요 공급, 투자, 금융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3, 4, 5, 6, 7, 8 몰아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분야라서 무리한 공부는 요구는 않고요. 이제 기본 개념만 정리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만 갈 거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좀 잡아가실 필요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반타작 목표예요. 어디하고 어디? 기초이론과 가격 공시제도 위주로 공부를 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을 하면 가격 공시지도까지 볼 건데요. 사실은 기초이론만 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면 공시지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초이론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사 시험에 이건 또 왜 들어와 있습니까? 라면요. 공인중개사에게 상담 능력입니다. 고객을 대할 때 이런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라. 아니 소양 과목인데 좀 깊은 내용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표현을 정리하면 이걸 감정평가가 뭡니까?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규칙상 용어는 아니고 편의상 제가 하는 거니까 감정평가는 적정한 가치, 적정한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3편에 공부하실 때 부동산 시장 공부하시면서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 행태가 비공개적이다. 개별적이라 그랬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거래된 가격은 합리적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다. 불합리한 가격이다. 즉 현실적 가격은 적정한 가격, 균형 가격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것저것 전부 다 모두 반영해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한단 말입니까? 감정평가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 개념은 이제 뒤에 조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적정 가격의 의미를 법률에서는 뭐라고 쓴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표현을 바꿨으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격으로 매기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을 영문으로 쓰면 value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격은 뭐다? price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격으로 매기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1번, 2번은 법률 조문입니다. 그래서 다 물어봤습니다. 1번 갑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동그라미 치고요. 그게 value라는 얘기입니다. 판정을 해서 끊고 결과를 무엇으로요? 가액이란 말이 가격이란 말입니다.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가서요. 타인의 의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맡기면 의뢰받은 평가자가 한다는 얘기니까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보수를 누가 받아요? 평가사가 보수를 받고 소유권 등의 기타 권리익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번에 가시면 이제 시험에 자주 묻는 표현이 나와요. 감정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준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겠습니다. 기준 시점에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대상 부동산에 뭘 구하는 작업이다? 시장가치 동그라미 치고 두 가지 키워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에 뭘 구하는 작업이다? 시장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의미를 자주 묻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제 왼쪽에 보조단에 보시면 써놨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떤 시점에서 한다? 기준 시점에서 한다. 예전에는 이게 용어가 바뀌기 전에는 가격 시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쓴다? 기준 시점이다. 그럼 미리 말씀드리고 하면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좀 빠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을 조사를 뭐한 날짜다? 완료한 날짜다. 예를 들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오늘 판교에
존재하는 아파트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 평가 적정한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면 의뢰받은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 뭐가 있겠습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있겠죠. 외부적인 환경이 좋으면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럼 그것 말고도 내부적인 관리 상태도 가치에 영향을 줄 거란 얘기고요. 거시적인 경제 환경도 이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고 한다? 가치 형성 요인을 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왼쪽에 보조단 보세요. 보조단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날짜를 보시게 되면 2월 18일 날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뭐 했다? 의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뢰받은 평가사가 현장에 나가겠죠. 며칠이라도 되어 있어요? 3월 2일 날 현장에 나가서 가격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 개시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4월 4일 날이네요. 4일 날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조사를 이 마무리한 날짜는 뭐라고 한다? 가격 기준 시점 별표하세요. 4월 4일 날짜 가격 조사 완료일을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입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조사했고요. 이제 본인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4월 13일 날 감정 평가서를 작성했죠. 그렇습니까? 평가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날짜 4월 4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당신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6억 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매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뭐예요? 가격을 매긴 날짜입니다. 가격 부여일이라고 쓴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실례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날짜 중에 기준 시점이 무엇이다? 며칠이다? 4월 4일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는 얘기면 개시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난 많이 쳐요.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이란 의뢰한 날짜다? 그것도 아니다. 가격조사 개시일이다? 아니다.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다?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조사 완료일을 뭐라고 표현한다? 기준 시점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조금 전에 그럼 4월 4일을 정하지도 않고 기준 시점을 정하지도 않고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날짜 바꿔보겠습니다. 가령 8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가치가 딱 6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4개월 동안에 뭐가 바뀌죠? 평가사 마음도 변하잖아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가치 형성 요인이 뭐 한단 말입니까?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정을 할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기준 시점이란 대상 부동산의 가격 조사 완료일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날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와서요. 이제 확인할 건데 박스 보시면 본단 보겠습니다. 본단에 가셔서요. 기준 시점이라고 돼 있죠. 타이틀이. 그럼 괄호 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돼 있죠. 그게 법률상 정의입니다. 이제 박스 들어가서요.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뭐가 되는 날짜? 동그라미 치세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게 법 조문이기 때문에 달리 쓰면 안 됩니다. 기준 시점이란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다시 두 번째 줄에 그럼 기준 시점 이제 말을 풀어놨어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뭐한 날짜다? 완료한 날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가격 조사 완료일을 말하라.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딱 끊어보세요. 그럼 미리 정한다는 얘기가 과거라는 얘기가 쓰겠습니다. 그게 과거의 일정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이 2월 26일이죠. 1999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럼 이 날짜에 적어도 뭐가 파악이 됩니까?
가치 형성 요인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날짜에 뭐가 가능해야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평가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다시 갑니다. 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가 무슨 얘기라고요?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평가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문 확인할게요. 그래서 다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니 무슨 얘기라고요? 과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의 일정 시점에 평가할 때는 그 날짜에 뭐가 가능해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뭘로 할 수 있다. 기준 시점으로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무작정 과거 일정 시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장난쳐요.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이러면 없습니다. 평가할 수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니 무슨 얘기라고요? 과거에 일정 시점으로 평가할 때는 그 날짜에 뭐가 가능해야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평가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 미리 쓰겠습니다. 자, 그 좀 읽으신 게 나중에 뒤에서 공부의 소급 평가의 조건입니다. 지금 읽으신 지문이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급 평가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첫 시간부터 왜 그걸 강조를 합니까? 다음 주에 봤더니 감정 평가에 있어서 무엇이 변동함으로 가치 형성률이 변동 동그라미 치고 평가사 마음도 변한다. 변동함으로 기준 시점의 확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가격 원칙을 차후에 변동의 원칙이라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운 거니까 이제 잊지는 말고요. 감정 평가는 뭘 구하는 작업인데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인데 어떤 시점에서 평가한다? 기준 시점에서 평가한다. 그럼 기준 시점이 뭡니까?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가격 조사 완료일을 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해놨다라고 하면 그 날짜에 뭐가 가능해야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평가할 수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가볼게요. 617페이지 가시면 하단부에 기출지문 점검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측 하단부에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뢰일 아니죠. 가격조사 개시일도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였습니다. 자, 시장 가치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617페이지 가겠습니다. 괄호 2번 타이틀에 밑으로 갑니다.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나오죠. 타이틀에 밑으로 감정평가 왜 하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부동산이라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일반 경제지는 감정평가 한다 말자 안 들어봤죠? 분필 감정평가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균형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적정한 가치로서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잖아요.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줄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시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불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적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사의 적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 갑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뭐하다? 다양하다. 용어 아셔야 돼.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인데 그게 수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일 것인데 일반인이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봤더니 다양이란 말이 있죠. 복잡하고 뭐하고 다양하고 더 중요한 표현 항상 무슨 과정이 있다? 변한다.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양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이
높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맨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맨 밑에 국가나 지자체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도 하는 건데 공시지가제도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이런 이유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신다? 부동산이라서 감정평가한다. 불완전한 특성 때문에 평가하더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시겠어요? 사실 자, 이 판교에 소재한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많겠죠. 신축한 지 오래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적인 상태가 좋아 안 좋아요? 그건 기본적인 요인에다가 법적인 환경도 있겠죠. 외부적인 환경 외에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가치, 형성 요인을 평가사가 확인을 해서 적정한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되겠더라 얘기입니다. 그럼 책은 넘기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619페이지 갑니다. 2절로 가서요.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옵니다. 괄호 1번에 갔던 이 용어들을 구분합니다.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표현은 쉬워요. 종전에 기준 시점이라는 표현 정리했죠. 자, 과거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소급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현황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래,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민법 시간에 조건과 기한을 공부한 적 있습니까? 예, 조건부 평가도 있고 기한부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물어봤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조건부 평가라는 얘기는 조건을 부여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데 이게 성취될 거라는 상정, 가정을 해서 평가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조건부 평가라고 쓰고, 그럼 기한을 정했다는 얘기니까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기한부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 29일은 반드시 돌아오죠. 그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뭐라고요? 기한부 평가.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이렇게 1999년 2월 26일 하면 무슨 평가예요? 소급평가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현황. 자, 되지 안 되는데 조건 되면 가정 붙여서 하게 되면 조건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우리 규칙상 정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규칙에서는 이제 뭐라고 바꿔버리냐면 써드리잖아요.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바꿔버렸냐면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정부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많이 했죠. 그럼 정부가 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죠. 그럼 수용해서 뭐예요? 보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왔냐면 이걸 수용을 하는데요. 아직 신도시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신도시가 들어설 거라고 가정해놓고 보상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들어선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무슨 평가죠? 조건부 평가하다 보니까요. 재정 부담이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버립니다. 조건부 평가가 남용되는 걸 방지하고자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규칙상 정의는 아니고 학문상 분류인 것이고 우리 규칙에서는 뭐라고 씁니다? 현황 기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책부터 확인합니다. 1번 소급평가.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급평가다. 그래, 조금 전에 보고 왔어요. 감정평가의 규칙에서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또 끊으세요. 또 나왔어요. 지문. 지금 읽으신 지문이 무슨 의미다?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평가할 때는 그러면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소급 평가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거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만 소급 평가할 수 있다. 거기 별표 하세요. 일본도 자주 물었어요. 장난 많이 칩니다. 과거에 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평가할 수 있다.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현황. 답을 보여줍니다. 상태, 구조, 이용 상황, 제한 물건 등등의 현황이란 말이 보입니까? 현황 동그라미 치고 현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황 평가다. 3번 갑니다. 조건부. 장래 도래가 불확실 동그라미 치고요.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평가하는 건데, 자, 다소 불확실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증감이 무슨 말이에요? 증가, 감소, 상승, 하락의 요인이 되는 새로운 사태 발생을 뭐해서 상정 동그라미 치고요. 상정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건부다. 그러니까 시험은 주관식 아닌 거니까요. 사실은 안 되는데 될 거라고 상정을 하면 무슨 평가라고 표현한다? 조건부 평가입니다. 기한부로 갑니다. 장래 도래가 확실 동그라미 치고 확실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써놨습니다. 2월 20일 현재 이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0월 20일은 반드시 돌아오죠. 그 돌아온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한다? 기한부 평가라고 한다.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예. 자, 읽어볼게요. 소급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일정,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2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999년 2월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건 뭐라고 쓰고 소급 평가하고, 뒤로 가서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뭐라고 쓰고 기한부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뭐라고 하고요? 현황.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데 성취될 거라는 가정하면 조건부. 자, 확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기한부 평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학문적인 분류였고, 내려가시게 되면 핵심 다지기 또 별표하세요. 현황 기준은 원칙. 이제 감정 평가 규칙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아셔야 돼. 감정 평가는 어떤 시점에서 동그라미 치고, 항상 평가는 여러분 항상 이제 시험장관 장난 많이 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다, 혹은 신축 시점에서 평가한다, 준공 시점, 이런 말 나오면 전부 X입니다. 감정 평가는 어떤 시점에서 한다? 기준 시점에서 평가한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보여 시험장관이.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괄호 안에 봅시다. 자, 합법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지금 읽으신 1번이 뭘 읽으신 거인가요? 1번이 현황 기준이에요. 다시 1번 읽으신 게 뭐라고요? 현황 기준.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게 현황 기준이라는 얘기고, 거기서 포인트의 키워드는 뭐다? 어떤 시점? 기준 시점에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자, 평가 답장, 그래서 1번 항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읽어볼게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뭐 하거나 가정 동그라미 치고요.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라는 말이 보입니까? 그럼 괄호 안에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정리를 하면 원칙은 뭔데요? 현황 기준인데 경우에 따라 뭐 할 수도 있다. 조건부 평가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 2, 3번의 참고를 보겠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 3번 평가의 목적이나 특성에 비춰서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할 수도 있더라. 그런데 이제 3번, 4번은 물어볼 개연성이 있어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평가업자는 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즉 조건부 평가를 할 때는 그 평가 조건의 합리성이나 적법성이나 뭘 따져봐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랍니다. 근데 검토를 해봤더니 그게 영 아니다 싶으면 조건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의뢰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험에는 1번 항목이 이미 X지문으로 나왔어요.
X로 나온 상태였고 3번, 4번 아직은 안 물어봤다. 그러니까 일단 부담스러우니까 규칙에서는 뭘 원칙으로 하는 건데 현황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조건 뭐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평가 조건의 합리성이나 적법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요. 그 조건이 안 맞다고 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평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더라. 원칙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현황 기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넘겨봤더니 이제 괄호 2번 또 타이틀에 밑으로 갈게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작년에 그걸 선택형으로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갔더니 부동산은 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평가 원칙은 뭐다? 개별 평가입니다. 자, 물건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총론 시간에 복합부동산을 공부한 적 있죠? 복합부동산이 뭐든가요? 예를 들면 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묶어진 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별개의 물건이죠. 그럼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답을 주잖아요. 하나라에 하나. 일체로 이용돼서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죠. 근데 2개의 물건이 하나로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무슨 평가한다? 일괄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갑니다. 그럼 하나의 물건이라도 물건마다 가치가 다를 경우였어요. 가치가 다르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드려야 됩니다. 일단 표현은 쉬워요. 일단 대로변에 인접한 일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일필지인데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상업용으로,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일필지인데 용도가 2개죠. 용도가 2개잖아요. 가치도 달라지죠. 그 물건마다 가치가 다르면 무슨 평가한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줘요. 물건마다 가치가 다르면 무슨 평가요? 제일 쉬운 게 개론이에요. 여기 일체니까 일괄 평가 아니에요. 가치가 다르면 무슨 평가한다? 구분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뻔히 묻는 거니까. 개별 물건마다 개별 평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만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이도 물건마다 뭐가 다르면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일괄해서 평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이걸 정부가 평가를 할 때는 주택과 대지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평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가격을 5억이다라고 공시했으면 그 5억이라는 가격 안에는 대지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걸 무슨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괄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고 갑니다. 그러면 자, 4번째 부분 평가입니다. 종전에 공부를 했던 구분 평가와 부분 평가는 같은 표현이 아니죠. 다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토지입니다. 여러분 1필지 토지인데요. 정부가 공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자, 이만큼만 수용됐어요. 이 부분만. 그럼 수용됐으면 이게 수용된 부분 정부가 보상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다시 전체가 여러분 토지라 했어요. 그 중에 일부만 뭐 됐다고요? 수용됐다. 그러면 수용된 부분만 평가할 거 아니에요. 수용된 부분만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물건마다 뭐가 다르면 가치가 다르면 구분 평가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 평가하는 경우처럼 특수한 목적
혹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한다? 부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답을 주고 갑니다. 자, 2번 갑니다. 일괄 평가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란 말이 보이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끊고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라 묶어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시험장 가면 없다라고 나옵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니은 볼게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가나 자, 여러 필지가 토지 한 단위를 뭐라 그랬어요? 1필의 토지. 그러면 이 세 필지가 1획이 되면 전부 다 가치가 같단 말이잖아요. 그럼 묶어서 어떻게 한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니은 신뢰로는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2번의 기억 지문을 시험장에 많이 줍니다. 그럼 디귿 3번 갈게요. 구분 평가. 구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지문상에 뭐가 나온다? 가치란 말이 보입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뭐 해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A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전면 가치와 후면 가치가 뭐하다고 되어 있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참고로 봅니다. 즉 1필지가 여러 획이 돼 있으면 획이 여러 가니까 용도가 다르죠. 용도가 다르면 가치도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의 기억, 3번의 기억이 시험 지문이에요. 그 예시들이 잘 안 묻었습니다. 4번 갑니다. 부분 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이란 말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고.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 동그라미 치고 합리적 이유 동그라미 치고요. 그럴 경우는 또 답을 줘요. 부분이란 말 또 나오죠.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답을 주고 가잖아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부분이란 말이 또 나오죠. 무슨 평가다? 부분 평가다. 예시 보겠습니다. 자, 500제곱미터의 대지 중에서 공공사업의 100제곱미터가 수용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해야 돼요? 보상 평가해야 되죠. 그럼 수용된 부분만 평가하기 때문에 부분 평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려가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액의 증감 요인이 되려온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뭐 했다? 그게 답을 준 거예요. 상정, 조건을 붙여버리잖아요. 상정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다. 2번 소급 평가. 과거란 말이 보입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다. 3번 일괄 평가. 그럼 일괄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일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에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갈게요. 구분 평가. 뭐가 나와야 돼? 가치가 다른 경우가 될까요?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일부만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 일부만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부분 평가다. 물건마다 가치가 다를 경우에 구분 평가입니다. 법정 평가 보고 할게 잠시 볼 건데요. 법정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정이 뭘까요? 법 규정에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규정에 정해놓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지문상에 법규에서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하는 평가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세금 부과한 과세 평가들은 법 규정에 정한 평가. 종류가 중요한 용어정의입니다. 법 규정에 정할 평가는 뭐라고 한다? 법정 평가입니다. 자, 오른쪽 갑시다. 괄호 5번 갈게요. 괄호 5번. 5번에 가시면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라고 되어 있죠. 용어 구분하겠습니다. 필수적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경우를 뭐라고 쓴다? 필수적이다. 그럼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시 보충 가세요. 오른쪽에 보충 가시면 법정 평가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없나요? 네, 갑니다. 법정 평가란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과 다르게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끊고 그 법률 규정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 규정에 정해놓고 규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우를 무슨 평가다? 법정 평가다. 이 법정 평가는 법 규정에 정했기 때문에 금방 보신 것처럼 필수적 평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하라 했죠. 그러니까 법정 평가는 어디에 속한다? 필수적 평가에 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봤는데요. 수용시 보상 평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 평가들이 어디에 속한단 말입니까? 필수적 평가에 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의적 평가는 무슨 말이죠?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담보대출을 위해서 담보평가를 행할 수 있죠.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좀 알아두세요. 금융기관의 직원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담보평가는 무슨 평가다? 임의적 평가에 해당하더라. 책 확인합니다. 필수적 평가기관이 강제성 동그라미 치고요.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토지 수용 시의 보상 평가, 법원의 경매 평가, 과세를 위한 평가 등이 있다. 자, 임의적으로 갑니다. 강제성 없이 자유로운 의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행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담보평가는 뭐다? 임의적 평가에 해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요. 괄호 그 페이지 3번 가보세요. 3번에 보시면 독립평가가 있죠. 4번에 갑니다. 4, 5, 6에 보면 괄호 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다시 왼쪽 페이지 오겠습니다. 620페이지 가시면 괄호 2번 타이틀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개별평가, 일괄, 구분, 부분평가는 우리 규칙상 정의이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규칙상 정의가 아닙니다. 작년에 그걸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독립평가, 공적, 공인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아니 그 내용은 학문적인 내용이 학문적인 분류인 것이고 우리 법률에 정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뭐다? 개별평가, 다시 읽어보게 또 일괄 또 구분, 부분평가는 감정평가의 규칙상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감정평가는 규칙상 감정평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해볼게요. 개별평가, 2번 구분평가, 3번 일괄평가, 4번 부분평가, 5번 소구평가. 정답 소구평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히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앞에 가보세요. 다시 한 장 앞에 가시면 놓치지 말고 괄호 1번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규칙상 정의 아니에요. 학문상 분류예요. 그럼 우리 규칙에서는 밑에 박스 원칙이 뭐다? 현황 기준이 원칙이다. 그렇습니까? 그게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조건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을 이렇게 물어요. 감정평가 규칙상 분류가 아닌 것 해가지고요. 1번 예를 들면 현황 기준은 원칙평가, 2번 시장가치 기준평가. 요건 들어봤죠? 뭘 구한다 그랬어요? 시장가치를 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뭐였다 지금? 세 가지 공부한 거 개별 물건 평가 원칙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제자들이 이게 법이 개정된 걸 공부를 하고 들어오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좀 많다. 규칙 공부도 해야 되는 건데 학문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규칙 내용과 학문상 분류 좀 구분해서 가시자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한 장 다시 원씩 갈게요. 621페이지 가서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안 하는 3, 4, 6번은 규칙상 분류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학문적인 분류였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그래서 623페이지 하나 보고 갈게요. 3절에 가시게 되면 가격 이론이 나와 있죠. 메뉴로 올라가세요. 자, 괄호 1번 시장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뭘 구하는 작업이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 규칙상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의 규칙 밑줄 쫙 하시고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률 정의이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적정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말 안 써요. 규칙에서는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를 시장 가치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물어봤던 표현이고 박스 안에 보시면요. 1번 시장 가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시장 가치란 딱 끊고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끊어 보겠습니다. 추상적 표현인데요. 통상적 시장의 의미는 완전 경쟁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리적 시장을 뭐라고 한다? 통상적 시장이다. 즉 합리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끊고 이 표현만 보시면 정보가 대칭적인 상황을 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거래된 것은 시장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끊으세요. 이제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읽는다? 시장 가치라고 한다. 학문적 정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정의를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그 지문 외우시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길잖아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맨 마지막 줄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를 규칙에서는 뭐라고 쓴다? 시장 가치다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평가 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바꾸는 건데 적정 가격을 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요? 시장 가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정한 가치인데 규칙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다. 그럼 밑에 내용 차후에 안 볼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지금 보고 온 게요. 자, 이 첫 번째 시간에 용어가 중요합니다. 감정 평가는 어떤 시점에서요?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이란 가격 조사 다시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로 가격 조사 완료일이다.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하면 소급, 있는 그대로 하면 현황, 조건을 붙여서 하면 확실하면 기한보다. 이게 학문적 분리라 했죠. 그러면 우리 규칙에서는 뭐라고 한다?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조건 뭐 할 수 있다. 규칙에서는 물건마다 개별 평가 원칙이라 했죠.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일괄, 물건마다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 일체로 이용되고는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수반이 되면 그 부분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 평가다. 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했던 게 뭐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무슨 가치 구하는 작업이다? 부동산 가치를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공부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가는 거니까 미리 제가 이게 나중에 어디를 볼 거냐면 책을 뒤로 한번 넘겨 볼게요. 731페이지 갑니다. 731페이지 이렇게 펴보세요. 뒤에 가면 법률 조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731페이지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작년에 3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조문에서만.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옮겨놓은 게 기본 교재고요. 미리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5조에 뭐가 있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동그라미 치시고 한 장을 넘기시면 6조 가시면 금방 보고 왔어요. 현황 기준 원칙 돼 있죠. 동그라미 치고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건부 평가할 수도 있다. 7조 갈게요. 7조에 뭐 나와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넘지 말고 11조 가세요. 11조 바로 옆에 11조 가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돼 있죠. 눈으로 보고 합시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뭐 있어요? 수익 방식 돼 있죠. 이 지금 4개를 주고 시험을 냈어 작년에. 그래 작년에 뭐라고 하냐면 요 4개 주고 5번을 뭘 주냐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렇게 주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정의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다면 정답 몇 번? 최유효 이용 원칙. 그러니까 이게 법을 개정을 하고 나서 그거 공부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5회 시험에서는 조문에서만 5문제가 나왔어요. 가격 공식 다섯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3문제를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또 모르겠어요. 올해 또 어떻게 많이 늘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부 양이 좀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한다고 하면 양을 좀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가는 거예요. 학문상 분류하고 규칙상 분류 좀 나눠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거기까지 보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